둘의 서신에는 가벼운 농담들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농담이 싹 빠지고 베이튼 씨,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이고야. 첫째, 당신은 제가 당신의 인격을 공격했다고 비난하고 제가 이를 부인하면 당신은 제가 다른 사람을 부정직하게 변호했다고 비난합니다. 어쩌라는 건가요? 즉, 너 기분 나쁜 거 알겠는데 내가 너 그 기분 풀어줄 생각 없다. 와우.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각.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종분화인데요. 종이 분화된다는 건 기존의 한 종이었던 게 새로운 종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분화가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둘 중에 대체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종분화라는 건 굉장히 느리고 지속적인 선택적 교배 과정에 의한 것이다. 즉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다라는 생각과 종분화는 굉장히 빠르고 어떤 사건이 갑자기 확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도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논란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부터 이견이 생기게 됩니다. 웰던을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웰던 박사님은 플로레스 선생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플로레스 선생님은 웰던 박사님의 친구의 동생이었대요. 여동생인데 웰던 박사님은 생물학에 강하시고 플로레스 선생님은 수학에 굉장히 강하셨대요. 웰던 박사님의 부족했던 어떤 수학적인 부분을 플로레스 박사님이 계속 채워주신 거죠. 그래서 보면 두 분은 뭐에 집중해서 연구를 했냐면 새우랑 개, 즉 해양 생물에 대해서 야생에 나가서 직접 수집을 하고 관찰을 하고 뭐 측정을 하고 기록하고 이런 걸 되게 꼼꼼하게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샘플을 모은 다음에 하나의 어떤 새우만 보더라도 측정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몸의 길이, 다리의 길이, 아니면 뭐의 두께, 뭐 잴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한번 지표를 정한 다음에 모든 수백 개의 샘플에서 다 측정을 했대요.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많은 기록을 갖게 된 거죠. 요걸 이제 플로레스 선생님이 다 통계 처리를 하고 계산을 하고 해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계속 얻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892년에 이제 운명적으로 칼 피어슨이라는 굉장히 또 유명한 통계학자분이신데 저분을 만나게 돼서 셋이 조력해서 함께 연구를 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 다양한 개들을 보다 보니까 종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들이 의외로 같은 종 내에서도 크게 다르게 나타나더라. 즉 다른 종이라면 당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같은 종 내에서도 너무 차이가 심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의 키 같은 것들 생각해보면 그쵸?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들이지만 키가 굉장히 저마다 다르잖아요. 범위로 보면은 뭐 진짜 2m 넘는 분부터 해서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즉 우리와 다른 생명체가 본다면 그럼 얘네는 대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는데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떤 특성들의 차이가 유의미할 정도로 크게 나타났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굉장히 이형적인 특성조차도 연속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났다는 거죠. 즉 어떤 값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 멘델 얘기를 해보면 멘델은 뭐 우상 열성에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딱 대립되는 형질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중간에 수많은 형질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웰던 박사님은 진화를 설명하는 가장 가능성 있는 메커니즘은 느리고 점진적인 자연 선택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로렌스 선생님이 더해서 수학을 통해서 이걸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피어슨 박사님도 이제 통계학자니까 같이 연합을 해서 결국 이거를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다윈의 가설이 제기한 질문은 순전히 통계적이다.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유일하고 확실하게 증명해낼 수 있다. 즉 통계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 진화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꼭 이런 발표를 하면 지지를 받지 못해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피어슨 박사님이 자신의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해놨는데요. 거기 보면은 받았던 비난의 수준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윈의 이론은 이렇게 엄청난 자연 선택을 다루고 있는 엄청난 진화적 이론인데 이게 고작 그 수치적인 통계 그걸로 증명이 된다고? 이런 생각 자체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적대감으로 몰아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웰던은 자기 방식대로 연구할 수 있게 허락받지도 못했고 심지어 18장이나 되는 편지에 끊임없이 답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에는 다들 그런 비난이나 비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가득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나머지 한 분은 어땠느냐? 네. 베이트슨으로 넘어가 보죠. 네. 베이트슨 박사님은 이제 케임브리지 식물원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식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돼요. 맨델이 했던 그 방식을 따르는군요. 맞습니다. 둘의 굉장히 연구 방법에 완벽한 차이가 있어요. 웰던 박사님은 동물로 했고 심지어 야생에 있는 것들을 채집해가면서 실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통제된 실험이 아니라 자연 상태의 것들을 채집해서 측정을 하고 기록을 하는 방식이죠. 네. 근데 지금 베이트슨 박사님은 이제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을 설계하고 이제 식물 교배를 하면서 결과를 얻어가는 방식으로 실험을 하신 겁니다. 그 완벽하게 방법에 다르네요. 그렇죠.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맨델과 같은 결과들이 자주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형성을 분명히 나타내는 특성들이 자꾸 관찰이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 완조에서 이야기하는 유명한 형질들 있잖아요. 뭐 꽃잎의 색상, 아니면 뭐 꽃잎의 형태, 크기 이런 것들 분리가 자주 관찰이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뭘 자꾸 보게 되냐면 스파팅 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이런 잔잔바리 이런 형질들이 아니라 갑자기 탁 튀는 값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돌연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변이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 헉, 이거 뭐야? 도약적으로 종문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증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은 같았어요. 둘이 굉장히 우정도 깊었고 네. 관심사가 같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는데 한 분은 케임브리지에서 계속 연구하시고 한 분은 이제 런던 대학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역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농담도 해가면서 의논도 하고 이렇게 잘 흘러가는데 그 과정에서 설계하고 수행한 연구들의 점점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1894년입니다. 이런 걸 발표해요. 종의 기원에서 불연속성을 특별히 고려한 변이 연구 자료. 이걸 해석하면 다윈의 종의 기원이잖아요. 종 분화 현상에서 불연속성, 즉 점진적이지 않고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튀어나오는. 네. 그 변이에 대한 연구를 출판을 하게 됩니다. 네이처에 냈어요. 근데 네이처에서 베이트슨의 이제 과거 절친이자 이제 비슷한 분야 연구자인 웰던에게 이 자료에 대해서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자기 생각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 네. 거꾸로야. 자기는 느리고 점진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빠르고 도약적인 것을 풀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웰던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데? 친하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비평을 쓰는데 대신에 이제 좀 적당히 이제 좀 뭐랄까 좀 돌려서. 그렇죠. 적당히 순화해서. 돌리고 뭐 가릴 거 가리면서 어쨌든 비평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솔직하게 작성을 해요. 비판하는 리뷰를 보냈고 그쵸. 일단 기분이 안 좋았겠죠, 베이트슨 씨. 여기에 플러스 1년 후에 영국에는 굉장히 크고 넓은 왕립식물원이 있어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데인데 큐가든이라고 거기에 식물원 원장이면 되게 연구하는 분야에서 유명한 분이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네이처 편집장한테 웰던 그 친구 이번에 연구한 거 있잖아. 그거 너무 괜찮더라. 너무 잘했더라.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이요. 그러니까 베이트슨 씨도 이걸 들었겠지. 더 상처를 받잖아. 더 상처를 받아서 이제 공격하는 발언들을 이제 서슴지 않게 되고요. 네. 거기에 또 이제 웰던 씨도 상처를 받잖아요. 네. 급기야 그런 게 이제 설왕설래 오고 가다가 베이트슨 씨가 장문에 글을 써서 보내게 되죠. 편지를 네. 보내는데 이전에 둘의 서신에는 가벼운 농담들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농담이 싹 빠지고 적나라한 말들이 들어가게 된다. 제가 재밌는 부분 긁어왔어요. 거기에 같이 한번 보면 베이트슨 씨,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이고야. 첫째, 당신은 제가 당신의 인격을 공격했다고 비난하고 제가 이를 부인하면 당신은 제가 다른 사람을 부정직하게 변호했다고 비난합니다. 어쩌라는 건가요? 즉, 너 기분 나쁜 거 알겠는데 내가 너 그 기분 풀어줄 생각 없다. 와우. 이러면 이제 어때요? 전쟁 시작이에요. 그쵸, 완전히 갈라졌죠. 네. 이제는 진짜 전쟁 시작이에요. 이제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나 어딜 가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참 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베이트슨 씨가 이때 또 사회적으로 좀 좋지 않은 게 또 겹쳐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이 또 있는데 영국에 원래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정권을 달라는 그런 시위나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베이트 씨의 모친, 어머님과 자매분들이 아마 이제 거기에 열심히 이제 관여를 하고 계셨고 베이트 씨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파격적으로 그 당시에 케임브리지에서는 여성을
연구 그룹에 집어넣는 게 되게 금기시 되어 있었대요. 영국이 되게 오랫동안 그걸 지켜왔죠. 근데 그걸 파격적으로 깨고 연구 그룹에 여성과학자들을 이제 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는 또 온갖 비난을 받고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상황이었고 웰던 씨도 웰던 씨 나름대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고 그러니까 둘 다 개인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고 게다가 오랜 멘토이자 지인인데 서로 이제 또 사이도 틀어졌고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네. 그러던 차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900년이에요. 멘델 연구가 재발견이 됩니다. 오. 자, 멘델은 1800년대에 사셨던 분이고 이미 돌아가셨어요. 네. 100년이 지났거든요. 네. 100년 만에 3명의 과학자에 의해서 멘델의 연구가 재발견이 됩니다. 뭐 더프리스, 뭐 체르막,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분들이 발견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베이트슨 씨가 이걸 봤어요. 이거다. 옳다구나. 이거야. 베이트슨 씨가 식물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찾은 게 뭐였냐면 뭐 스위트피나 이런 식물들을 봤을 때 분명히 대립되는 형질들이 계속 관찰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분절적인 형질들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쟤는 자꾸 아니라고 해. 나는 이게 진짜 맞는데 하던 차에 멘델 연구가 재발견이 됐는데 멘델 연구를 보니까 어때요? 완두가 노랑 아니면 초록. 갑자기 그냥. 크거나 작거나 주름지거나 둥글거나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거. 그렇죠, 그렇지. 내 연구랑도 너무 딱 맞아. 근데 심지어 이게 100년 전에 했던 연구래. 우와. 멘델은 이제 나의 우상. 우상이 되죠. 그래서 멘델의 신봉자가 되게 됩니다. 아. 열렬한 지지자가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멘델의 연구는 유전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중 하나로 보이고 그것이 그동안 잊혀져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놀랍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1909년에 이 연구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발표를 해요. 심지어 자기 막내 아들의 이름을 멘델의 이름을 따서 그레고리라고 짓습니다. 와우. 이야! 누가 이 논리적 구조 흐름을 비난했겠어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 100년 전 연구결까지 나왔는데 이러니까 다시 또 대세가 약간 흔들리죠. 그렇죠. 오, 이런 상황에서 웰던 씨 역시 이 결과를 봤겠죠. 네. 이번에는 웰던의 이제 입장입니다. 웰던 씨는 딱 보는 순간에 이상해. 결과가 너무 명확해. 너무 잘 나온 결과라서 사실이 아닐 것 같아. 라고 일단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생각했냐면 야생에서 완두를 직접 관찰해요. 이분은 야생을 좋아해. 야생파야. 네, 야생에서 멘델 연구했던 그 완두를 한번 살펴봤는데 네. 노랑 녹색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노란색이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걔가 녹색으로 변해 있는 익은 거 거예요. 아니야? 익은 거 아니야? 그렇게 뭐야? 변한다는 건 어. 걔의 고유한 형질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 뭐 이상해. 이거 봐봐 뭐가 이상한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멘델이 이전에도 뭐가 활발했냐면 유전이라고 부르는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식물을 육종하는 일들은 되게 많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때도 다 농사 짓고 농업을 많이 했으니까 네. 이왕이면 좀 풍성하게 품질 좋은 결과물을 얻고 싶으니 이런저런 이제 교배나 어떤 교잡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혹시 완두도 이것저것 서로 막 이제 교배하고 이런 과정에서 혹시 멘델이 실험하기 이전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는. 그래서 그 의심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케이스들을 찾아보겠죠. 현장에서 정량적인 엄격성이 너무 부족하다. 왜냐면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이나 통계적인 면에 되게 지금 강점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이 연구 그룹은. 근데 멘델이 나름대로 열심히 통계 처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뭐 대단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혼자 현장에서 수행한 거다 보니까 엄밀하게 수행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웰던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코멘트를 다냐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저 베이트슨 같은 사람들은 매우 심각하고 반드시 싸워야 할 대상이다. 이제 싸우자. 네, 생물학자들이 수치적인 걸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저 시절에. 어떤 종류의 전어를 시작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썼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생물학자들은 열심히 실험을 하고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하긴 했는데 수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정립된 이론을 만드는 데는 너무 취약했다. 근데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너무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누구냐? 웰던이다. 나는 통계 처리를 했다. 그리고 나는 칼 피어슨이라는 굉장히 당대 유명한 통계학자랑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통계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웰던 박사님이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네. 자기가 관찰한 완두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보면은 지금 1번부터 24번까지 있는데요. 다 애매한 것들이 많네요. 네.
솔직히 이건 뭐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예시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자기가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완두를 조사하거나 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 맨델리즘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지금 A랑 B 구간에 속하는 누군가 그리고 B와 C 구간에 속하는 누군가가 완벽하게 딱 다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A의 극단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B, C에 속하는 걸 교배를 하는 것과 A, B 구역 중에서도 B 쪽에 가까운 거랑 B, C를 교배를 하는 것과 결과가 같을 것 같냐? 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그럼 쟤네들은 그게 같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자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건? 이건 그렇게 딱 떨어지는 대립형질만으로 이루어지는 종분화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진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에는 굉장히 다양한 변이들이 존재를 하고 다양하게 분포를 하는 와중에 점진적인 변화에 의해서 서서히 일어나는 거다. 분화된다. 네, 요거에 대해서 다시 뒷받침을 하게 됩니다. 네. 저 당시만 해도 그 논의가 굉장히 치열했고 왜냐하면 아직 유전자나 분자생물학적인 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다윈의 어떤 뭔가가 생물학계 굉장히 획기적인 화두인 건 맞는데 그럼 그거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원리에 의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를 파헤치는 중인 거예요. 근데 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이제 그룹이었고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 와중에 웰던 박사님이 워커홀릭이셨어요. 일찍 돌아가시는구나. 잠을 안 자고 맨날 너무 연구하고 이러니까 같이 연구하던 그 피어슨 박사님이 야, 너 그러다 죽어. 좀 휴가도 가고 좀 쉬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랑 영국 어떤 해변으로를 갔다가 아이고. 호흡기 질환에 걸려서 어메. 그게 중증 폐렴으로 발전이 돼서 40대 중반에 돌아가십니다. 아, 쉬어서 그런 건가? 잠을 안 자다가 잠을 자니까 너무 좋은데. 아, 이렇게 팽팽하게 버티다가 한쪽이 무너져 버렸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당연히 멘델 쪽으로 넘어가죠. 네, 맨델리안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시에 영국 교육과정이나 미국 교육과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도 교육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전학 교육의 역사를 보면 특히 미국에서 맨델을 굉장히 선호했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 막 우생학이니 뭐니 하면서 맨델의 이론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때 노예제도도 있고 뭐 이제 인종차별도 하고 이런 와중에 맨델의 이론을 잘 들여오면 차별적으로 이용하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선택적으로 안타깝네요. 받아들이니까. 그걸 되게 선호했고 그러니까 베이트슨 박사님도 옳다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이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육 과정을 보면 이제 맨델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게 되죠. 시작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도 영향을 줬고 일본에도 영향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로 많은 사건이 일어나서 많이 변하긴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정말 1900년대 초반 뭐 이럴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유전을 왜 지금 이런 순서로 배우고 있냐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난 이유가 아닐 수도 있는데 또 이게 또 생각하기에 따라 엄청난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또 이제 두 남자의 싸움이 또 한 가지 영향을 준 요인이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두 가지 학파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트슨이 속한 맨델주의자 학파는 변이의 본질을 이제 불연속적으로 본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미 다 얘기한 대로 교배 실험을 통해서 이거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제 맨델이 얘기했던 이론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실험적인 모델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유전학이라는 분야 용어를 만들게 됩니다. 네. 반대로 이제 웰던 박사님이 속해 있던 그 분들은 이제 생물 측정학파라고 뭐 번역을 했지만 어쨌든 거기서는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렇게 했던 근거로는 이제 집단을 많이 관찰해서 통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적인 변이에 관심이 있었고 수학적 기나법에 이제 관심이 있었고 그게 오늘날 뭐 통계 유전학이나 집단 유전학 이런 쪽으로 연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사실은 지금 현대생물학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들을 적용을 해보면 베이트슨 박사님보다는 웰던 박사님이 훨씬 더 현실적인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쪽의 측면에서 설명해야 되는 현상들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 교과서에는 아직 들어와 있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대체 이제 우리는 유전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지금 학생들은 이 친구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어떤 직업을 갖든 혹은 연구자가 되든지
뭐든지 간에 당장 맞닥뜨려야 하는 어떤 연구 환경이나 생물학적 환경은 이 맨델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 펼쳐져 있는 이 현대 생물학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고등학교 때 맨델만 배우고 대학에 가고 연구자가 되면 이게 과연 바로 적응하는 게 가능한 건가? 이런 고민이 또 되어야겠죠. 왜냐하면 대학교 교육과정 역시 오늘 굳이 막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물론 이제 개별 전공 과목에 가면 교수님들의 어떤 재량껏 뭐 다양하게 강의를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렇지 않아서요. 왜냐면 저도 이제 대학에서 유전학 강의를 했었거든요. 서울대 유전학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저도 이제 어쨌든 교재를 기반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앞부분에 당연히 맨델이 나오고 또 학생들도 학창 시절에 맨델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학생들도 굉장히 익숙하니까 또 그걸 계속 이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리를 한번 좀 재정비를 할 만한 시점이 그동안 미루고 미뤘지만 정말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칼피어스 박사님은 아까 웰던 박사님이랑 같이 연구했던 통계학자님이시고요. 네. 웰던 박사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칼피어스 박사님이 그 뒤로도 이제 활발하게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오. 그분이 이제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코멘트를 다른 것 중에 과학은 대부분의 인간 활동과 마찬가지로 때때로 논란의 홍수, 뭐 개인적 야망의 갈등, 뭐 금전적 보상이나 덜 중요한 신체적 명예를 위한 싸움 등으로 인해 궁극적인 목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과학은 신학이나 철학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열정을 창출하고 자기 훈련과 자기 개발의 이상을 확립하는 분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어쨌든 하기로 한 거는 사실 한 달 전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과학교육자고 그다음에 저도 사실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예전에 썼던 논문들 찾아봤는데 10년 전에도 내가 했고 20년 전에도 내가 했던 고민인데 내가 그동안 또 잠시 잊고 있었구나. 요거에 대한 반성도 있었고 사람들이 아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좋은 생각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실 좀 부끄럽지만 얘기해 보았습니다. 아유. 오늘 매우 중요한 얘기들을 했어요. 네.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한 얘기들과 함께 우리는 왜 유전학을 맨델에 갇혀서 배워야 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도 네.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다음번에 빨리 모셔서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것도 뭐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같이 고민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고민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들어보면 좋을 테니까 그때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그럼 오늘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